자연과학자가 어떤 사물을 과학적으로 정의하고 규정하려 한다면 그것이 보통의 조건에서 드러내는 성질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그 조건들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그 사물이 평소에는 드러내지 않는 성질들까지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리학자와 화학자가 물체에 실험을 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실험 속에서 물체는 강제로 주어진 조건에 반응하는 방식으로 너는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답한다.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상이자 가장 큰 수수께끼이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논쟁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과학적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거의 오직 정상 상태에서만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 즉, 인간을 조건 변화라는 실험 속에 넣어 관찰하는 방식은 충분히 시도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은 화학을 실험적으로 연구하듯이 심리학도 실험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정상 조건을 벗어난 상황 속에서 인간을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상적 인간의 심리 상태를 변화시켜 비정상적 기능을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 심리 상태가 무엇에 근거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정상적 인간의 심리는 외부의 자연적 영향이 어떻게 의식에 작용하며 또 인간이 그 영향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의해 규정된다. 즉, 인간의 감수성과 활동성이 그 기준을 이룬다. 감수성이 많을수록 활동도 많아진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인간의 의식 속에서 뚜렷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적 영향만이 심리적 정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의 심리적 관점에서 두 영역으로 나뉜다. 하나는 의식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지 못한 영역이다. 물론 모든 자연현상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인간의 육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의식에 이르려면 일정한 최소 강도를 넘어야 한다. 이 최소 강도를 감각의 문턱, 곧 심리생리적 역치라고 한다. 자연 현상이 이 역치를 넘어서면 비로소 감각으로 변환되어 의식 속에 나타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의식되지 못한 채 무의식 아래에 머무른다. 따라서 우리가 찾던 정상적 인간은 바로 정상적인 감각 역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규정된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실험 심리학이 가능하려면 이 역치를 변동시켜 보통은 감지되지 않는 미세한 자연적 영향까지도 의식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 그때 비정상적인 자연적 영향에 대응하여 인간은 비정상적 심리적 활동을 드러낼 것이며 이것이 인간의 정의를 보다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즉, 인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길은 실험 심리학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인간의 감각 역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할 때만 가능하다. 만약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인간의 감각 역치는 변동 가능하다. 질병이나 주의 집중 같은 상황에서도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매일 경험하는 가장 큰 변화는 잠이다. 잠에 빠지면 심리적 활동은 역치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잠은 내적 각성을 가져온다. 이때나 동안의 강한 외부 자극 때문에 의식되지 못했던 미세한 내부 자극들이 비로소 떠오른다. 이 내부 자극들, 대체로 신체 내부에서 비롯된 것들이 바로 우리의 꿈의 원인이 된다. 잠은 단순히 깨어있음의 부정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지닌다. 잠은 감각의 문턱을 이동시켜 낮의 세계가 의식에서 사라지게 한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적 의식은 깨어있을 때는 문턱을 넘지 못했던 영향들에 대해 수용적이 된다. 마치 태양이 저물 때 단순히 어둠만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태양 빛에 가려졌던 희미한 별빛이 드러나듯이 말이다. 수면 중에 내적 의식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은 깨어있을 때도 일어나지만 다만 무의식으로 머물 뿐이다. 따라서 잠은 새로운 작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자극을 단지 문턱 위로 끌어올려 그것을 의식하게 만든다.
이러한 자극과 반응은 꿈의 형태로 드러난다. 감각의 문턱이 더 크게 이동할수록 수면의 긍정적 측면은 더욱 분명히 나타나며 새로운 심리적 반응들이 생겨난다. 깊은 잠은 가장 큰 문턱 이동을 동반하기 때문에 본래라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귀중한 통찰을 줄 수 있었을 것이다. 다만 안타깝게도 깊은 잠은 기억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곧바로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실험 심리학의 중요한 과제는 꿈을 망각에서 구할 수 있는지, 혹은 적어도 꿈꾸는 사람을 말하게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이 문제들은 부분적으로 이미 해결되었는데 바로 몽유병 속에서 그 단서가 드러났다. 몽유병은 깊은 자기적 수면 속에서 나타나는 밝은 내적 각성으로 미래의 실험 심리학의 자연적 토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보다 훨씬 더 열성적으로 연구될 가치가 있다. 인간이라는 거대한 수수께끼를 단순한 화학적 결합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부정하는 것은 오직 유물론자의 둔감함일 뿐이다. 이 수수께끼는 오직 몽유 상태 속에서의 실험을 통해서만 풀릴 수 있다. 메스머가 말했듯이 인간의 능력은 자성의 작용 속에서 드러나며 이는 마치 다른 물질의 성질이 화학에서 열에 의해 드러나는 것과 같다. 몽유병 상태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심적 능력들은 단지 정상적 인간의 감각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자연적 영향들에 대한 반응일 뿐이다. 몽유병은 깨어있는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더 미세한 영향을 수용하게 한다. 따라서 그에 따른 심리적 능력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발휘되는 것보다 뛰어나다. 실제로 이 능력들은 너무도 특별하여 어떤 의사들은 몽유병을 깨어있음보다 더 높은 상태로 보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것을 동물적 본능으로의 퇴행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진실은 그 중간에 있다. 몽유병에서의 감각 문턱 이동은 연속적이지 않고 흔들리며 따라서 그에 따른 심적 능력도 불안정하다. 같은 사람, 같은 위기 속에서도 발언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 몽유병은 자연과 사람의 영향에 대해 수동적인 상태로 대개는 자기를 최면한 자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깨어있음과 동등하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몽유병에서는 잠깐이지만 깨어있는 인간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는 재능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제 질문은 이렇게 된다. 혹시 다른 행성에는 인간의 몽유 상태에서 간헐적 불안정하게 드러나는 능력들이 정상적이고 완전히 발현된 상태로 존재하는 더 높은 감각 문턱을 지닌 존재들이 있지 않을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존재들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이미 이런 더 높은 존재의 예고편, 즉 미완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유병은 깨어있음보다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철학적 관점에서는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정신적 진보는 단순한 역사적 진보이거나 감각 문턱의 이동에 따른 생물학적 진보다. 역사적 진보는 반드시 그 문턱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지만 몽유병은 그 너머 인간의 생물학적 후계자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유병의 연구는 단순한 의학적 관심을 넘어서 철학적 진화론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몽유병은 감각의 문턱이 이동함으로써 생겨나는 현상이기에 심리학에 전혀 새로운 그리고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제공한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새로운 문제에 대해 차라리 잘못 해결하는 쪽을 택할지언정 그것의 불가해함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이미 베이컨이 말했듯 새로운 것을 늘 낡은 방식으로 설명하려 한다. 몽유병 역시 그렇다. 그것은 그 자체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며 따라서 깨어있는 심리 상태의 유추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몽유병은 감각 문턱 아래에서 일어나는 영혼의 작용이고 깨어있음은 그 위에서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몽유병 상태를 깨어있는 심리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사실 일반적인 꿈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꿈을 분석해보면 처음에는 깨어있을 때의 재료들이 단지 무질서하게 뒤섞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꿈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꿈은 감각 문턱의 이동과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의식에 도달하지 못하던 내적 신체 자극이 드러나게 되고 이에 따라 의식은 새로운 내용을 얻는다.
이는 곧 자기의식도 새로운 내용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각 문턱의 이동은 우리 앞에 초월적인 세계와 초월적 자아를 드러낸다. 정상적인 의식은 세계를 다 담아내지 못하며 정상적인 자기의식도 자아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 두 개의 의식, 두 개의 자아, 문턱 이쪽과 문턱 저쪽의 자아가 있음을 말할 수 있다. 몽유병에서 깨어나는 사람은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잠들기 전 시점에서 다시 이어간다. 그리고 두 자아가 지각하는 능력 또한 형태와 내용에서 너무 달라서 우리는 이중인격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감가문턱의 유동성 때문에 이중성은 다시 하나의 주체 속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깊은 잠 속에서 낮의 자아가 무의식으로 사라질수록 그 반대편에서 초월적 자아는 더 밝게 깨어난다. 따라서 꿈의 분석을 통해 인간의 초월적 주체를 정의하고 성격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깊은 수면 상태가 가장 적절하다. 결국 인간 수수께끼의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몽유병을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몽유병은 강화된 수면이다. 이 현상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이 인체의 생리학적 경제, 기능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야 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몽유병을 고려하여 자연이 왜 그렇게 깊은 수면을 불러오는가를 물어야 한다. 모든 수면의 강도는 신체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아직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생리적 원인에 의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수면의 목적론적 성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뇌 활동이 억제되고 완전히 휴식할수록 신체의 회복력은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수면은 깨어있는 동안 소모된 힘을 보충한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잘 잤을 때 상쾌함을 느낀다. 때로 병든 몸이 매우 약해졌을 때 비상하게 긴 수면이 찾아와 위기를 전환하고 치유를 가져오기도 한다. 의사라면 누구나 이 치유적 수면의 힘을 안다. 오래 지속된 수면이 회복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예로부터 알려져 왔다. 예컨대 16주 동안 잠든 환자가 깨어난 뒤 병이 함께 사라진 일도 있으며 13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소녀에서 성숙한 여인으로 자란 사례도 보고된 바 있다. 자발적 몽유병의 생리학적 의미는 자연의 치유력이 유기체를 깊은 잠 속으로 몰아넣어 그 깊이로써 긴 시간의 수면을 대신한다는 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장시간 수면이나 몽유적 깊은 수면이 생리적 원인과 더불어 목적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몽유병에서 드러나는 놀라운 심적 능력들도 이 목적론적 원리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병과 그 치유와 관련된 능력들은 그러하다. 실제로 몽유자들이 자기 병의 성격, 원인, 진행 과정, 필요한 치료법과 약제에 대해 본능적으로 정확히 말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바와 같이 자연은 맹목적인 치유력만으로 병을 없앨 수 없을 때에만 투시를 허락한다. 이때 외부에서 필요한 도움을 환자 스스로 정확히 처방하게 하려고 투시 상태를 불러일으킨다. 즉 자기 처방을 위해 자연이 빛을 밝혀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그럴듯하지만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모든 투시 현상이 몽유병의 직접적인 산물이 아니라 단지 몽유병이라는 조건이 갖춰져야만 가능해지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몽유병은 투시의 원인이 아니라 조건일 뿐이다. 마치 해가 진다고 해서 별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별빛이 보일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과 같다. 따라서 깊은 잠은 초월적 자아의 내적 각성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일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이 점을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보통의 수면 역시 꿈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단지 그것이 의식 위로 떠오르게 되는 조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위적 몽유병에 대해 회의론자들이 제기하는 반론, 어떻게 단순한 자극으로 누군가를 투시 상태로 만들 수 있겠는가는 힘을 잃는다. 그것은 투시의 원인이 아니라 조건이기 때문이다. 의학적 관점에서는 이 구분이 특히 중요하다. 몽유병을 단순히 병리적 현상이나 히스테리로 치부하는 것은 아무런 설명이 되지 못한다. 그것은 병에 의해 촉발될 수는 있으나 심리적 내용 자체는 온전히 건강할 수 있다. 즉 깊은 잠이 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게 하듯
히스테리가 투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일 뿐이다. 따라서 몽유병은 병이 아니라 오히려 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직접적으로는 깊은 잠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초월적 자아의 각성을 통해 몽유자가 자기 자신을 올바로 치료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이 오히려 인간의 심리적 능력을 높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광기조차 때로 초월적 자아의 기능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메스머가 간질, 강직증, 광기 등을 불완전한 몽유병이라고 부르며 인위적 몽유병을 통해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 것도 전혀 근거 없는 말은 아니다. 따라서 생리학적으로 볼 때 몽유적 수면은 자연 치유력의 한 형태이다. 깨어있을 때는 유기체의 감수성이 높아지고 잠들어 있을 때는 재생력이 높아진다. 그러므로 약해진 유기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연의 치유력은 감각적 의식을 억누르고 재생력을 증대시킨다. 이미 히포크라테스도 광기에서 나타나는 황홀경은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몽유병에서 감각적 의식이 사라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내적 각성이다. 감각 문턱이 이동함으로써 평소에는 숨어있던 자연의 작용들이 감지되고, 따라서 평소에는 숨어있던 인간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능력들은 너무나 놀라워서 여전히 합리주의적 회의론에 의해 부정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현상이며, 여기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격렬한 비판을 받은 두 가지, 즉 투시와 치유 본능을 예로 들고자 한다. 투시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 극복된다는 점이다. 즉 공간의 측면에서는 원거리 보기, 시간의 측면에서는 예견으로 나타난다. 합리주의자는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두고 그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권리는 없다. 오직 철학자만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할 수 있다. 만약 칸트주의자라면 시간과 공간을 단순히 인식의 형식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초월적 관점에서 투시는 더욱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칸트주의자로서 투시를 믿었던 것이다. 더 격렬한 공격을 받은 것은 몽유자들의 치유 본능이다. 그러나 이것도 굳이 불가해한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일상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떠올려보라. 이 감각들은 유기체가 소모된 힘을 보충하도록 요구하는 신호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구체적인 물질을 지시하지 않고 단지 일반적인 요구로 나타난다. 배고픔과 목마름은 일종의 가벼운 병이며 자연은 이를 치료하기 위해 우리 안에 보편적인 감각을 심어 놓았을 뿐 아직 특정한 물질의 형태로 나타내지는 않은 것이다. 그러나 배고픔과 목마름이 극에 달하면 상상력까지 자극하여 환상 속에서 특정한 음식이나 음료의 모습이 떠오른다. 목마른 사막 여행자가 오아시스를 본다든가 감옥에 있던 죄수가 호화로운 식사를 환영처럼 본 것처럼 말이다. 이와 같이 감각 문턱이 이동하면 배고픔과 목마름도 구체화되고 특수화된다. 병자나 임산부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때로는 기존의 취향에 반하는 강한 선호나 혐오를 느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몽유병 상태에서는 감각 문턱이 더 크게 이동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혀 의식되지 않던 생리적 필요까지 구체적 감각과 본능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몽유자의 치유 본능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 일상적 본능의 고도화된 형태일 뿐이다. 치유 본능은 몽유병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보통의 꿈, 열병에 따른 무의식 상태, 광기나 심령적 빙의 상태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빠르게 빙빙 도는 운동에 대한 강렬한 필요가 갑자기 생기기도 한다. 이는 곧 회전춤을 추는 이른바 데르비시의 의식과 유사하며 몽유자들 역시 때때로 스스로 이 운동을 하려 한다. 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더 깊은 몽유 상태로 몰아넣으려는 시도이다. 결국 몽유자의 특별한 능력들이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 속에 잠재해 있던 본능과 능력이 감각 문턱의 이동으로 인해 드러난 것일 뿐이다.